낭만서점 54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다른 공간에 와 있네요. 네, 같은 지하긴 한데 저희가 원래 녹음하던 교보문고 지하보다 훨씬 더 좋은 공간인 느낌이 마구마구 듭니다. 기분은 좀 그렇죠? 네. 좀 음악적인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기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작업실에 왔는데요. 네. 뭐 이게 뭐 자가는 아니고요. 가차도 그냥 월세 내고 같이 쓰는 그런 작업실입니다. 네. 교보문고 저희가 녹음하던 지하 벙커는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하네요. 리모델링 중인데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말까지는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곳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여기서 녹음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낭만서점. 그리고 지난주 그래서 저희가 한 주를 쉬게 됐어요. 템페스트 이후로 한 주간 업데이트가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아쉬우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좀 급박하게 녹음을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공사장 뭐 이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저희가 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네. 댓글 중에 기다린 댓글이 어딨지? 여기 있네요. 주생님이요. 네, 화요일에 낭만서점이 안 올라오니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아쉬워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하겠습니다. 하트 하셨네요. 네,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요. 네. 라고 했는데 주생님 한 분뿐이었군요. 한 분이 특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밴댕이님, 꼼꼼히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흘려 읽었던 숨은 의미를 깨알같이 일깨워주는 보물창고 같은 방송이에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반짝별님은 템페스트에 대해서 남겨주셨는데 이 대학 시절에 연극을 하셨는데 그때 미란다 역할을 맡으셨대요. 그래서 이 기억이 또 새로우셨다고 하고요. 미란다가 그 딸이죠? 네, 벌써 프로스페로의 2주 전의 딸.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그리고 진행자 두 분의 불협화음. 캠이 아니고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편안하고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응이응 님도 배경옥 작가님의 이 준파라일이 책 낭독 잘 들으셨다고 써주셨습니다. 네. 폭풍우 편에서 제가 꼰대라는 말을 했을 때 빵 터지셨다고 하셨네요. 예. 그리고 윤떠님이 희곡을 읽으니까 좀 재미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읽었던 미란다를 비롯한 여성 역할들. 그 정령인 에어리엘은 글쎄요 성별이 아무래도 좀 약간 팅커벨 느낌이고 여자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제가 그렇게 읽긴 했습니다만 여성 연기 인상 깊게 들었다고 다음에는 더 오바해서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연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나름 재미는 저희가 발연기를 했을 때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림님 역시 또 연구실에서 이 방송을 듣다가 웃음이 터지셨어요. 육성으로 빵 터져버렸어요. 하셨어요. 연구실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걸 들으셨군요. 빵 터지셨구나. 제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선물 또 두 분께 드리도록 하죠. 먼저 낭만서점을 애타게 기다려주신 주생님. 주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반짝별님 템페스트 미란다 역할 맡으셨다고 했는데 그때의 기억 다시 한번 새록새록 떠올려 보시라고 저희가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북뉴스@교보북.co.kr로 이메일 보내주셔서 본인의 선물 받을 주소를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오늘 54회 방송에서 저희가 다룰 책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라는 책입니다. 제3인류. 우리의 미래, 진화에 대한 상상, 이런 소제목을 저희가 붙여봤네요. 이번 주차가 저희가 베스트셀러 중에
이제 한 권을 골라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얼마 전에 또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국에 왔었습니다. 예. 사실 또 낭만 서점에 출연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끼리 안에서. 네, 저희 PD님이 교보문고 북뉴스 또 기자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제 하러 가셨는데 간 김에 섭외를 해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가셨는데 실패하셨다고. 왔으면 제가 네. 봉주 한번 했을 텐데 인사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3인류라는 책이 굉장히 긴 장편이에요. 이게 이제 6권으로 완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완간 기념으로 한국에 그렇군요. 왔었죠. 예. 지금 베스트셀러로 잘 나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책은 1권이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6권까지 다루기에 좀 무리가 있다. 판단을 해서. 너무 사전 정보가 미약했던지 예.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 걸까 하면서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2권에 계속 이러면서 끝나서 네.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용이 이어져가지고 정말 이 장대한 이야기는 이 6권까지 다 봐야 끝이 네. 나는 건데 저희가 뭐 그러기에는 네, 좀 시간의 제약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1권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스시의 마법사 생각나네요. 네, 그런 것처럼. 그때도 1권만 다뤘는데. 네. 제3인류가 2013년에 나왔는데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책은 2016년에 출간된, 그러니까 그때 찍은 책입니다. 초판 52쇄예요. 어마어마한. 한국에서. 예, 붓을 네. 찍었습니다. 네. 저 기억이 나요. 2013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뉴스에, 제3인류 지금 화제다. 이러면서 지금 한국의 서점가를 장악했다. 그랬군요. 네, 이런 기사가 막 쏟아지곤 했었는데요. 2016년에 찍은 초판 52쇄, 52번째로 네. 또 찍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보통 1쇄를 1000부, 2000부, 뭐 때에 따라서는 3000부를 찍기도 하는데요. 곱하기 50을 예, 하시면 됩니다. 야, 대단합니다. 네. 예, 그럼 한국에서 이미 유명한 작가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 경환 씨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프랑스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로 알려져 있죠. 1961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는 만화 시나리오에 탐닉하면서 만화 신문을 발행했고 이후에 올더스 헉슬리와 H.G. 웰즈를 사숙하면서 소설과 과학을 익혔습니다. 1979년 툴루즈 제1대학에 입학해서 법학을 전공하고 국립언론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과학 잡지에 개미에 관한 평론을 발표해 드디어 1991년 120번에 가까운 개작을 거친 개미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의 독자들을 사로잡으면서 단숨에 주목받는 작가로 떠올랐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책을 이제 경환 씨가 읽으시고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팬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베르나르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눈높이, 예를 들면 개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도록 현실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300만 년밖에 되지 않은 인간의 오만함을 1억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남아온 개미들의 눈에 빗대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가 14살 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대한 잡동사니의 창고이면서 그의 보물상자이기도 한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은 개미들의 문명에서 영감을 받고 만들어진 것으로 박물학과 형이상학, 공학과 마술, 수학과 신비, 신학, 현대의 서사시와 고대의 의례가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 형식을 선보입니다. 예, 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의 경우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많은 작품에서 네. 등장을 합니다. 앞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소설의 내용이 서로 좀 겹치는 예, 형식으로 또 쓰여져 개미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저는 진짜 이런 게 있나? 그렇게 되게 호기심을 네. 갖고 찾아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자기가 썼잖아요. 썼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양력을 읽다가 알았는데 14살 네. 때부터 썼다 그러네요. 네.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네.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의 내용은 사실인 것도 있고 픽션인 것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또 네, 사실에 뒷받침되는 기반을 것들이 하고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또 베르나르의 아이디어도 담겨져 있고 말 그대로 잡동사니 창고죠.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이 외의 책으로는 여행의 책, 뇌, 인간, 타나토노트, 천사들의 제국, 나무, 빠삐용 등이 있고요. 그의 작품들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1,500만 부가 넘게 판매되었습니다. 예, 베르나르 베르베르 1961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벌써 50 중반이 됐네요. 그러네요. 나이가 이제 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늘 뭐랄까요? 젊은 작가? 늙지 않는 작가처럼 그러니까요. 느껴졌거든요. 개미 처음 봤을 때도 네, 되게 젊었잖아요. 신예 작가 느낌이었는데. 예. 네. 근데 지금 그 내한했을 때 제가 뉴스에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뉴스룸 출연한 것 같던데요? 네, 손석희 앵커와 만났죠. 한국말 좀 더 연습해서 뭐 우리 프로그램 그 뭐죠? 비정상회담. 비정상회담에 출연할 수 있을 거다. 좀만 네네. 한국말을 연습하면 그런 얘기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참 한국과 인연이 깊어요. 네네. 물론 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책이 판매된 작가라고 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판매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프랑스판 유키 구라모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키 구라모토라는 피아니스트가 네, 있는데요. 알고 있어요. 네, 예.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리고 큰 인기를 누렸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큰 인기를 누렸고 일본에 갔더니 이제 일본에서의 손에 꼽는 피아니스트는 따로 있었죠. 이사오 사사키라고. 네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또 그렇게 인기는 없었죠. 유명하긴 하지만. 또 유키 구라모토가 네네. 그 자국 내에서는 또 별로 인지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군요. 느끼기에는 뭐 세계 3대 피아니스트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면서 굉장한 것처럼 느꼈지만 네. 사실은 한국에서의 거대한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볼 수 있는데. 오늘 비유가 되게 찰진데요. 역시 경환 씨의 영역이라 그런지 네네. 입담이 네네. 장난 아닙니다. 저도 약간 속아서 들었거든요. 유키 구라모토를 한때 고등학생 때 감수성 충만할 때 저도 들었어요. 사서 들었었습니다. 좀 막 그거 듣고 나서 또 그 이루마 씨 음악도 막 듣고 그렇죠. 그러면서 한창 그 세계로 빠져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해요.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은 조금 되게 유명한가 보다. 그런 심리랑 약간 비슷할 수 있을 것 미국 같아요. 어디서 공연했다더라 뭐 네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아니 뭐 저희가 지금 유키 구라모토의 예를 들어서 베르나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비슷한 현상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있겠지만 한국에서 유독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 증거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에 들어 있는데요. 한국 팬 서비스가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제3인류에 보면은 한국을 IT 공학 기술의 최첨단 국가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라는 표현, 한국 나라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요. 예. 굉장한 뭐 두뇌를 네. 가진 뭐 인재가 한국에 가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인재가 프랑스에서는 설 자리가 딱히 없어서 이 최첨단 IT 국가인 한국에 가서 그 뜻을 펼치고 있다. 네네. 이런 인재를 우리가 놓쳐서 해야 되겠냐. 뭐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과연 플러스 효과일까요? 그게 약간 그 어벤져스 때 그러니까요. 한국의 그 세빛 둥둥섬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이 뭐 되게 IT 산업에 정말 최정상 국가로 나온다 이러면서 되게 막 선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상하다. 선전했던 거랑 되게 다른데? 라는 느낌을 저는 그게 받기도 기억이 했잖아요. 나네요. 어벤져스 촬영할 때 한국에 와서 한 적이 있지 맞아요. 않아요? 그래서 했죠. 제2자유로가 통제됐어요. 네. 한번. 그래서 제2자유로 다리 맞고 못 찍었잖아요. 가고 이제 네. 돌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영화는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한국의 서울을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라는 거였는데 네. 글쎄요. 누렸나요? 제 생각에는 좀 네네. 미지수가 아닐까 그러게요. 싶고요. 네.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인연은 사실 그 이세욱이라는 이 번역가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자료를 찾다가 그 2013년에 경향신문의 기사를 좀 봤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 이세욱 씨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 만남을 또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993년 처음 인연을 맺게 됐대요. 네. 네. 당시에 이 번역자 이세욱 씨가 31살이었는데 프랑스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번역한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처음 만나러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베르나르는 한국에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고요. 네.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대요. 네.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야, 당신 소설 진짜 재밌다. 네. 이렇게 덕담도 해주고 서로 그 친해지면서 완전히 이제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은 이제 번역자 이세욱 씨가 번역한다. 네. 거의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어지게 됐고 지금까지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번역하시고 같이 번역한 작품도 한두 개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뒤에 보니까 책 내기에.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외국 작가와 한국 번역자가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좋은 번역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사실 정말 그냥 책만으로 뭐 이렇게 작가와 만남 없이 작가와의 어떤 대화 없이 그냥 책만 가지고 물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어떤 번역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 작가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한강 작가 얼마 전에 맨부커상 네. 받았고 그 번역한 영국의 여성 네. 번역가 그분도 굉장히 주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맨부커상은요. 그러니까 그 작가한테만 주는 상이 아니라 번역자에게도 함께 주는 상이기도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상금이 네. 5대5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번역자의 역할을 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죠. 저도 실제로 번역의 역할이 정말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이런저런 저희 어린 왕자도 예. 여러 가지 번역본 중에 그때 다른 특별한 번역본을 읽었던 거잖아요. 예, 황현산 선생님의 번역을 네. 읽었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 왕자를 커서 읽어서 읽은 것도 있겠지만 예. 번역의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역시 이세욱 번역자가 네. 예, 번역을 했고요. 이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 소설 제3인류는요. 미래의 어느 시점을 배경으로 전 지구적 위기에 맞닥뜨린 인류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는 과학자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 생물학자인 샤를 웰즈의 탐사대가 남극 지하에서 키가 17m에 달하는 고대 인류의 유골을 발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탐사대는 갑자기 일어난 붕괴 사고로 모두 죽고 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구조대가 파견돼 이 샤를 웰즈의 시신은 수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류 진화를 연구하는 학자 다비드 웰즈는 이 아버지 샤를 웰즈의 소지품에서 남극 지하 탐사 때의 상황을 기록해둔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다비드 웰즈는 신종 인간을 탄생시키려는 비밀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프랑스 대통령 직속 비밀 기관으로 나탈리아 오비츠 대령이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연구를 이끄는 핵심 과학자는 미래에는 인류가 소형화할 것이다 라고 믿는 이 다비드 웰즈와 미래에는 인류가 여성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분비학자 오로로 카메러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현재와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제3인류의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을 해두니까 예. 저 2주간이군요. 예. 읽고 왔지만 예. 좀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이름도 그렇고 네. 언제나 겪는 어려움이지만 그렇죠.
왜냐면 이 나탈리아 오비츠라는 대령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령이 등장할 때 나탈리아라고 했다가 오비츠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정말 누가 누군지 짜증나더군요. 그냥 통일하지. 네,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네. 첫 장면에서 예. 앞쪽 장면에서 남극 탐사 거기까지는 예. 뭔가 무슨 일 벌어질 것만 같은 어딘가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개미에서도 그랬거든요. 그 어떤 세계로. 그렇죠. 지금 이 탐사대가 남극 지하로 땅을 깊이 파서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네. 정말 서스펜스를 이 직주하는 솜씨가 뭐 추리 소설 못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3인류를 제가 읽으면서 그 약간 낚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뭐였냐면 앞에 장면에서 이제 그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네네. 근데 그 다음 챕터에서 이제 갑자기 뭐 피가 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문장이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라 다비드를 지금 모기를 때려잡느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기법들. 네. 책 맨 앞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 속에서 펼쳐진다. 네. 당신이 이 소설책을 펼쳐 읽는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에 이야기가 시작된다. 네.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네, 일종의 공지사항 같은 건데. 네네, 공지사항인 거죠. 책을 읽을 때 그렇죠. 지금 2016년에 읽고 있지만 딱 펼쳤을 때 이제 2026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어라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제3인류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의 시점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거예요. 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항상 시간을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이 양가적인 의미를 계속 염두에 두고 글을 써나가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썼던 그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이런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보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소설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아버지들의 아버지라는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이 있는데 그걸 보면 결국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끝없이 소급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제3인류의 경우에는 현재와 무관하지 않지만 항상 현재보다는 한 발짝 앞선 완전히 먼 미래가 아니라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바로 그 한 발짝 앞의 미래를 네.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든 그 같이 융합시켜서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는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프랑스가 철학의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고3들 철학 시험 보고 대학 들어가고 바칼로레아라고 네. 하죠. 그런 나라 다 온 것 같습니다. 좀 사유하는 네. 재미를 네.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 같은 작가도 나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프랑스 하면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예술의 나라, 예, 혹은 혁명의 나라, 뭐 프랑스 혁명을 거쳤으니까요.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대체로 그 한국에 프랑스가 끼친 어떤 영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특히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프랑스 철학자들,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들이 들레즈 세계를 주름 잡으면서 네,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한국에도 강력하게 미쳤던 거예요. 이를테면 그 한국 문학 비평에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사람인 김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불문과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영향 아래 한국 문학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황현산 선생님도 뭐 한국 시 비평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전공은 프랑스 문학이거든요. 네. 프랑스 문학 비평이라는 안경을 쓰고 한국 문학 비평이 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 비평과 프랑스 어떤 문학 비평 사이의 어떤 영향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시작했다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때려야 뗄 수 없는 예, 엄청난 네네. 관계가 있다는 걸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듣고 보니 괜히 그런 것 같네요. 네, 어떤 느낌상 그냥. 느낌상. 네, 프랑스의 느낌. 그런 평론가분들이 네. 또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셨고. 네, 저도 뭐 사실. 이렇게 문학 비평 공부하면서 네.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뭐 소설이나 시나 뭐 이런 것도 보지만 그런 텍스트들도 당연히 보지만 그걸 분석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 프랑스 철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따로 뭐 세미나도 하고 수업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제3인류 이야기의 시점, 언제나 미래다. 그러니까 2016년에 읽으면 2026년에 이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고, 네. 만약 저희가 뭐 한 30년 지나서, 2046년에 이 작품을 읽는다고 하면, 2056년에 이 이야기는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이 책 안에서 일어난 뭐 지진 사건, 이 사건이 뭐 2011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현재와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니고요. 네. 딱 1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 소설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먼저 에드몽 웰즈. 이 에드몽 웰즈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을 쓴 사람입니다. 네. 뭐 경환 씨, 이 사람 네네.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가물가물해요. 네. 개미에도 계속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개미의 주인공. 개미의 주인공이구나. 그러면 개미에서는 이분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을 쓰고 있나요? 뭐 그랬겠죠. 거기에 상대적이며 지식 그 백과사전이 계속 등장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본인이 쓰면서 이렇게 등장시키고 이랬던. 개미를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에드몽 웰즈의 자손들이 다 해먹고 있습니다. 뭐 드래곤볼로 치면 손오공이네요. 네. 손오반, 손오천. 네. 걔네들이 지구 다 지켜. 이런 느낌으로 네 하는 건데요. 에드몽 웰즈의 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의 한 대목이 인용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장면은 나로 서술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나로 서술되는 부분은 바로 지구의 목소리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거기서 이건 뭐 방송 끝날 때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환 씨 지금 뭔가 불만을 토로하시려고 그러니까요. 하시다가 지금 불만을 토로했다가 편집되거든요. 그래서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구성은 다비드 웰즈의 초점화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입니다. 네. 예. 그리고 네 번째 구성이 있는데요. 이 네 번째 구성은 이를테면 제목이 월드컵 축구, 파키스탄 지진 피해, 이란, 터키 인구 통계, 뭐 신종플루 백신 사건, 백화점 세일 등 이런 낱낱의 제목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메모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달았던 전제에서 이 네 번째 구성은 조금 위험한 관계 아닌가요? 만약에 2067년에 우리가 이걸 읽어요. 그러면은 10년 뒤에 이야기가 시작된다 했으니까 2077년이라고 상상하고 읽어야지 하고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월드컵 없어졌어. 월드컵은 옛날에나 하던 거야. 이렇게 되면 소설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월드컵 계속한다? 안 사라질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이란이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이란이 사라졌어. 이란은 옛날에 있던 소련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약간 이란 국민들이 들으면 붕괴할 수도 팟캐스트 있는. 번역 안 하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상상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하기야 근데 세계사라는 게 워낙 급변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본인의 작품이
뭐 100년 뒤에도 읽힌다. 뭐 읽히길 바라겠지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염두를 할 수는 없겠죠. 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소설의 구성 방식은 크게 4가지입니다. 네. 에드몽 웰즈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 한 대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나로 서술되는 지구의 목소리. 세 번째는 다비드 웰즈의 초점화된 전지적 작가 시점. 네 번째는 이런 메모 형식으로 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의 서술. 네, 이렇습니다. 사건들.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교차되면서 서사가 진행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읽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구성이 있어서 좀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두꺼우니까 책이 6권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하나의 톤으로 진행이 된다. 네. 좀 벅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근데 그거에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그 다음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1권만 읽어서 이길 수도 있겠죠? 예. 2권, 3권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럼 제3인류의 이 4가지 구성 방식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낭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물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변화가 갑자기 빨라지고 급격해지고 두드러진다. 옹골차게 붉어진 꽃망울은 활짝 핀 꽃으로 변한다. 애벌레는 두껍고 거뭇한 껍질을 벗고 여러 빛깔의 사뿐한 나비로 탈바꿈한다. 소년은 자라서 어른이 된다. 그저 공포와 이기심과 폭력 속에서 살던 미개한 부족은 의식이 고양되어 서로 연대하는 문명사회로 변모해간다. 그런 변화는 종종 경련이나 수축이나 고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속이 빈 채로 나무에 걸려있는 낡은 껍질이나 빛바랜 사진들이 불러일으키는 고통스러운 추억, 역사에 기록된 비극들, 폐허, 박물관 등 옛 세상에 보잘것없는 흔적들만이 남는다. 그러면 탈바꿈한 존재는 태양을 향해 날아올라 새로 돋은 젖은 날개를 말릴 수 있다. 하지만 변화의 시간이 다가올 때면 그것의 실현을 저지하려는 힘들이 나타난다. 그런 힘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미지의 것을 향해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변화보다는 정체나 복고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 방해 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선 그 세력이 종종 다수파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그 세력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어서 진보 세력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있어 온 세계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만약 유기체가 변화를 거부하면 경화증에 걸리고 낡은 껍질 속에서 숨이 막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한 개인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야를 확대하는 데 성공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모든 존재가 변화하기를 바라게 된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7권. 예, 경환 씨가 읽어주신 부분이 이 책, 그러니까 앞에 공지 상황이 나와 있는 네, 그 바로 뒷부분에 있는 그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를 읽어보면 결국 이 책이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진화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이 소설의 중심 테마를 이루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서 그 쿤의 패러다임의 전환,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한 시대가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갈 때의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보면 우선은 보수 세력이 좀 다수파로 있다가 새로운 진보 세력이 소수에서 그들을 이제 압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그때의 저항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3인류가 분명히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그 제3인류가 나오기까지 제2인류의
엄청난 반동이 부딪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가 제2인류인 거예요. 그렇죠. 제1인류는 지금 네. 아까 제가 앞쪽에서 줄거리 말씀드렸을 때 키가 17m에 달하는 거대 인류. 옛날에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키가 17m에 달한다는 거대 인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에얼리언의 그 프리퀄 영화였는데 거기에 보면 그 결국 그 우주선에서 발견하게 된 어떤 사람과 비슷한 굉장히 거대한 인간이 우리 인류의 시초다. 이런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군요. 이거 프로메테우스? 왜 연관되지? 이러면서. 근데 뭐 저는 그 이야기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제 아틀란티스의 신화라든가 고대에 거대했던 티탄족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름 또 설득력을 좀 지녔다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나로 서술되는 지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말을 합니다. 네. 인간은 진화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들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그들의 운명에 맡겨두어야 할까? 어쨌거나 그들을 저버릴 수는 없다. 나에게는 그들을 위한 거대한 계획이 있지 않은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고 가장 겁이 없는 인간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선택해야 하리라. 그저 한두 사람이면 족하다. 대개는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찾아낸다? 인간들은 너무나 많다. 게다가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어설픈 자들을 선택하게 되면 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익히 알고 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지각 없는 자들이 실험용 원자폭탄 하나를 터뜨렸다. 그것도 내 거죽 아래에서. 그 폭탄은 여느 때보다 강력했다. 그들은 그런 폭탄이 나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야기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 뒤에 내가 반응을 보이면 깜짝 놀랄 수밖에. 네. 예. 뭐 지구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네, 읽었습니다. 친근한데요? 아, 그래요? 원씨 목소리로 지구라고 생각하니까. 네. 원자폭탄 터뜨리지 마. 막 아파. 내 거죽 아래서. 나 몸 흔든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몸을 흔든다는 게 이제 지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을 이번엔 정확히 흔들었어. 아니면 뭐 조금 빗나갔어. 이런 거를 합니다. 네, 약간 그리고 재채기를 하면 회오리 바람이 엄청난 허리케인. 네네. 그러니까 이 지구가 갖고 있는 거대한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또 수수께끼처럼 또 이 앞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인격체인 지구에 대해서 저희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네. 네, 이 보면 지구의 기억 물질은 석유래요. 석유입니다. 저는 석유는 당연히 옛날에 고대에 왜 동식물들이 이제 지층에 매몰되면서 그것이 이제 석유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배우기만 했는데 이것이 지구의 기억 물질이다. 네, 라고 피는 검은 피. 네. 그러게요. 베르나르가 이렇게 설정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류가 석유를 마구 시추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구는 기억 상실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정을 지금 이 소설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정이 굉장히 기묘하다고 느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지구가 나로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지? 이게 이렇게 단순하고 얘는 이렇게 인간들이랑 싸워요. 말을 잘 못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구가 기억상실 지금 되게 많이 진행이 돼서 이렇구나. 좀 아프다. 네. 지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베르나르가 고안한 어떤 장치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구가 전개하는 어떤 단순 논리를 방어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구가 이제 겁을 내고 있는 것이
행성과의 충돌이에요. 네. 네. 이미 예전에 충돌을 했었고 네. 그 충돌에 의해서 본인의 의식이 깨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이아라는 어떤 외계의 행성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충격이 어마어마해서 그러니까 딥 임팩트인 거죠. 아픈가 봐요. 정말 아프겠죠? 그리고 그 충격에 의해서 달도 생겨났다. 네. 그래서 이게 테이아 1, 테이아 2, 테이아 3까지 충돌을 하면서 지구의 중심축이 점점점 기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구 이야기만 따로 떼내서 상상력이 이제 풍부한 만화책, 동화책 같은 걸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분명히 14살 때부터 이 공상하기 시작한 베르나르의 지적 기반이 있는 거라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경환 씨가 이야기한 대로 이 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최초의 충돌체 때문에 겪은 크나큰 고통의 가증스러운 결정체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소행성이 또 출현한다면 그때는 누가 날 구해주지? 네. 이거 갑자기 윤복희 노래가 떠오릅니다. 좋은데? 그렇죠. 누가 나를 내가 만이야. 외로울 때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 제가 거대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거대한 계획을 실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생명 보존의 그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바로 여러분. 맞아요. 그게 바로 제3인류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왕 뭐 지구 말씀드린 김에 제가 그 테이아와의 충돌 부분, 예. 테이아, 충돌은 너무나 강력했다. 그 때문에 내 중심축은 0도에서 15도로 기울어졌다. 그에 따라 사계절이 생겨났다. 그때부터 나는 내 얼굴을 갖게 되었다. 내 질량의 인력이 작용하여 테이아의 잔해들과 내 표면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들이 합쳐져서 소행성의 띠를 형성했고 무수한 암석들로 이루어진 이 띠가 나의 적도 주위를 떠돌았다. 그 무시무시한 사건에 뒤이은 수백만 년 동안 나는 예전과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누가 우주에서 보았다면 토성과 나를 혼동했을지도 모른다. 내 주위에도 얼음처럼 차가운 암석 파편들이 고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 고리는 옛날에 지체 높은 여자들의 옷에 달려있던 목 주위의 넓은 주름 장식과 비슷했다. 그러다가 계절이 계속 갈마드는 동안 공중에 떠있던 그 암석 파편들이 응집되어 하나의 구체를 이루어 내 주위를 도는 위성이 되었다. 먼 훗날 인간들은 일정한 궤도를 도는 그 파편들의 덩어리에 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천체다. 파편들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구체를 이루기는 했지만 내 중력에서 벗어나거나 하다못해 스스로 회전다운 회전을 하기에도 질량이 충분치 않다. 그럼에도 대다수 인간들은 그것을 시적인 영감을 주는 천체로 여기고 있으니 참 가소로운 일이다. 그것은 암석의 부스러기들과 내 상처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들의 더미를 숭배하는 것이나 진배 없는 일이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며 그저 햇빛을 은은하게 반사할 뿐이다. 달은 내가 겪었던 가장 큰 고통과 내 의식이 각성되었던 순간을 상기시키는 천체이다. 나는 한낱 소행성이 아니다. 나는 한낱 암석 덩어리가 아니다. 나는 한낱 수동적인 광물성의 구체가 아니다. 질량, 크기, 궤도, 뜨거운 심장,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핵. 어느 모로 보나 나는 독특한 존재이다. 예, 네. 독특한 존재이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있고요. 예. 달을 보고 뭐 감수성에 젖어서 뭐 시를 쓰고 하는 인류를 조금 비판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 현 인류의 탄생 비화도 또 뒤에 지구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자기 생명을 소행성으로부터 지켜줄 그런 생명체를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싶어합니다. 네네. 예. 나를 지켜줄 나를 위한 나의 동료와도 같은 인류가 필요하다. 너네 왜 내 그러니까 마음을 그게 모르니? 처음에는 인류가 아니었던 거죠. 네네. 처음에는 공룡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가 개미로 바뀌고요. 돌고래로 바뀝니다. 근데
이 종들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손이 없다는 거예요. 네, 손도 없고 두 발로 걷지도 않고 네. 개미는 뭐 눈도 없고. 예. 그러니까 소행성이 온다라고 했을 때 뭐 공룡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고래? 예, 뭐 몸으로 막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도구를 만들 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장류에 기대를 걸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 영장류가 지금의 현생 인류는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 영장류 동물은 말하자면 뭐랄까요 원숭이에 가까웠던 네, 그런 종이었고요. 그쵸. 이제 뭐 진화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또 이제 도입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장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교접 시도합니다. 예, 네, 이종교배. 이종교배. 그 이종교배가 이제 영장류와 바로 돼지의 돼지 교접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돼지? 아, 왜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제 개미를 읽고 네. 재밌잖아요. 그래서 전 그 다른 책들도 네. 쭉 따라 읽었었거든요. 네네. 뭐 타나토노트도 읽었고요. 네. 아버지들의 아버지, 뭐 뇌. 그런 데서도 약간 이런 기미가 나오나요? 아버지들의 아버지가 이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 결말이 예. 바로 그 인류의 기원에 돼지가 있었다. 돼지.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예, 그렇게 영장류와 돼지가 교접해서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네. 이것도 지구가 이렇게 막 몸 흔들어가지고 네. 한 군데다가 가둬요. 원숭이랑 돼지를. 네. 처음엔 싸우더니 나중에는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네. 교미를 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3인류는 말하자면 이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특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써왔던 전작들을 다 등장시켜서 네.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건데요. 네. 글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는 지구가 뭐랄까 신의 지위를 말하자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엔 지구는 뭐 인격 신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진을 자기가 일으키고 싶을 때 일으키고. 뭐 자연재해를 다 불러일으키고 약간씩 삑사리가 나긴 하지만 이번엔 거의 정확했어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인류를 진화시키는데 본인의 의도대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구는 신이나 다름이 없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지구가 자기 생존 문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 지금 행성이 또 날라오면 누가 날 지켜주지?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자기 보존 욕구라는 것은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엔 지구라는 캐릭터가 너무 단선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1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뭐 뒤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네. 1권만 놓고 보면 이 지구는 그렇게 또 고차원적인 존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신격 존재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좀 저는 보다 깊은 성찰을 기대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캐릭터로서의 지구.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만 알리바이로 삼을 수 있는 건 기억이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억상 지금 너무 많이 돼가지고 속이 너무 많이 조금 뽑았어요. 약하다. 그렇죠. 약한 상태의 캐릭터로서의 지구다. 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다비드 웰즈에 초점화된 이 시점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이 다비드 웰즈는 남극 탐험을 했던, 그러니까 샤를 웰즈의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다비드 웰즈가 일종의 그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 프로젝트를 지금 뽑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지원 받아가면서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붙잡으려고 지금 이 다비드 웰즈가 여러 참가자들과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참가자로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경환 씨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참가자 나오세요. 참가번호 69번 다비드 웰즈 박사. 프로젝트 제목 피그미 소형화를 통한 진화. 호명받은 젊은이는 앞으로 나가서 심사위원들을 마주하고 자리를 잡는다. 저는 파리 생명과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환경이 인간과 동물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종들의 크기가 작아지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물과 식물을 막론하고 숱한 종들이 소형화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룡은 도마뱀으로 변했고 매머드는 코끼리로 변했습니다. 옛날에 잠자리들은 날개 폭이 1.5m에 달했지만 이제는 가장 큰 것도 15cm가 넘지 않습니다. 우리와 더 가까운 동물들을 보자면 늑대는 요크셔 테리어처럼 작은 개로 변했고 호랑이는 고양이로 변했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심사위원은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녀야말로 그 주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법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그게 주제인가요? 머리를 틀어올린 여자가 그렇게 묻고 나서 말끝을 단다. 세계를 축소하고 싶은 건가요? 몇몇 심사위원은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는다. 저는 논문 대신 현장 보고서를 작성해 볼까 합니다. 아프리카, 더 정확히 말하면 콩고 공화국에 가서 최후의 피그미들을 탐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인종의 후예라는 이유로 마치 미개인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낸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댕기열과 치쿤구니아열을 감염시키는 모기들에게 물려도 끄떡없을 만큼 불가해한 저항력을 키워왔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때 그들은 말라리아, 아프리카 수면병, 이질 등을 훨씬 잘 견뎌냅니다. 앞서 발표한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저는 현지에 가서 그들의 혈액을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이른바 문명인보다 면역성이 강한 이유를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그들이 과거의 종족인지 아니면 오히려 미래 인류에 속하는 사람들인지도 알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네, 다비드 웰즈의 프로젝트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비드 웰즈는 인류의 소형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소형화된 인류가 다른 인류보다 이 저항력이 훨씬 더 강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피그미족이 네. 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들고 있죠. 읽다 보니까 우리 어디서 한번 봤던 등장인물 잠깐 지나가더라고요. 누구요? 우리 네 사람의 소명에서 봤던 네. 조너선? 네네. 그 이름이 피그미 쪽 맞아요. 이름인가 봐요. 네. 그 작품에서만 그냥 그렇게 이름 지었나 보다 했는데 여기 겹쳐서 나오니까 그런 건가 싶어서 이제 반가웠습니다. 네. 어쨌든 피그미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럴 법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공룡이 도마뱀으로 변하고 매머드가 코끼리로 변했다. 그러니까 공룡이 이제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워낙 그 몸을 지탱하기 위한 칼로리가 많이 필요했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을 계속해서 그 유지시키기 위한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생존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더 작아지면 어쨌든 생존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지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또 단편적으로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나오나 싶은데 결국 이 이야기가 나중에 보면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인류의 진화가 고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방증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진화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인류 진화의 어떤 당위를 그 설득력을 갖춰서 말하려는 그런 전략인데 싶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나탈리아 오비츠 대령. 그러니까 지금 다비드 웰즈가 이 경연장에서 발표를 했던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비밀리에 프랑스 대통령과 말하자면 독대하면서 그렇죠.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죠. 새로운 지금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건 인류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앞에서 이런저런 보고를 하는데 저는 자꾸 이 캐릭터 나올 때마다 이 캐릭터가 이제 굉장히 키가 작고 예. 키가 작은 여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박나래 씨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의 외모를 자꾸 상상하면서 읽다 보니까 예. 나올 때마다 좀 재밌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박나래 씨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제 문제가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그 코미디를 하시는 분이니까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나탈리아 오비츠 대령은 첩보원 출신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아주 사람이 날카롭게 그려졌습니다. 예. 이 나탈리아 오비츠 대령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인류에게 가능한 진화의 7가지 길. 네. 하나하나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는 성장의 길.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본색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성격의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면 된다라는 방향입니다. 뭐 정반합인가요? 글쎄요. 정반합의 변증법을 갑자기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지금 현재 지구의 시스템을 장악했잖아요. 뭐 더 이상 자본주의의 외부는 없다. 네, 이런 태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결국 뭐 요약을 하자면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끊임없이 경제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에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성장을 하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경제 성장률이 뭐 옛날처럼 뭐 10몇 %씩 경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껏해야 뭐 5%, 3%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 정도만 성장해도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성장은 항상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구 안에서 그 자원을 고갈시키는 방식으로밖에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 꼭 한 번씩 해보게 되죠. 그 많은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가지? 그러니까요. 네. 쓰레기 쌓고 쌓아서 지금 상암동에 하늘공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인간들이 풍요로워진다면 인류도 많아지게 되죠. 네. 그러면 이 지구가 끝없이 늘어나는 인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영화 킹스맨에 보면 그 악당이 그 인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인류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그 이상한 전파를 쏴서 사람들을 그 광란의 상태로 만들어서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죠. 예. 그런 영화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되게 약간이 아니라 많이 화가 났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악당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살아남은 인류는 고위층 그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야? 저거는 말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이고 자기들끼리만 뭐 한정된 자원을 누리며 살겠다는 거야? 뭐 이런 이제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데 여하튼 이런 성장의 길이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오비츠 대령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종교적 광신의 길. 네. 그러니까 종교의 바탕을 둔 전체주의적인 책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요. 정보공학을 포함한 기계 일반을 활용하는 길. 다시 말하면은 인공지능. 예. 뭐 매트릭스 상상할 수 있겠고요. 예. 그런 매트릭스 같은 디스토피아? 예. 디스토피아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그 유토피아의 반대죠. 네. 유토피아가 이제 그 낙관적인 미래라면 디스토피아는 지옥 같은 그런 미래를 말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알파고가 뭐 대표적이죠. 네, 알파고. 이 알파고가 끝없이 이제 발전되었을 때 인간은 과연 뭘 할 수 있지?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우주의 식민지화. 네.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지구를 떠나서 외계 행성에 새롭게 인류를 정착시켜서 살게 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 이 소설 안에서는
실뱅 팀시트라는 대부호가 나오는데요. 이 대부호가 우주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선 프로젝트가 근데 몇 년 단위가 아니에요. 이거 비슷하게 여기서 1000년으로 나오죠. 네. 1000년 동안 계속 종족을 보존하면서 그 행성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에겐자부로의 네. 치료탑 혹성이라는 소설 전 재밌게 읽었거든요. 예. 그게 딱 이 우주선 타고 딴 행성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초록색 개 먹고 네. 그러고 있는데 네, 그게 생각나서 이 얘기 나오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더군요. 그러니까 이것만 저희가 읽는 거니까. 다음 권에 뭐가 나오나 싶네요. 예.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우주 여행을 지속하게 하려면 결국 우주 여행을 하는 동안 그 안에서 이제 자식 세대를 낳으면서 100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 자체를 생태계와 유사한 환경으로 이제 꾸며서 그렇죠.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거죠. 어린 왕자의 별보다 더 크게.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과연 이런 밀폐된 공간 안에서 1000년 동안 공존하며 지낼 수 있는 인간 공동체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가? 1000년 동안 안 싸워야 돼. 그렇죠. 전쟁도 나면 안 되고 평화롭게 후손만 계속 번식하면서 그렇죠. 1000년 후에는 도착하는 걸로 계산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평화롭게 둥둥 떠서 이제 우주를 그렇죠. 항해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쟁이 멈췄던 적이 있었나요? 글쎄. 그러니까요. 그런 적이 거의 없었죠. 네.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의 문제는 여기에 10만 명만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10만 명이 타? 10만 명이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인류를 대표해서 10만 명이니까요. 네네. 저는 포함이 되지 않겠군요. 왜요? 포함 하면 안 돼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 그러니까 글쎄요. 뭐 만약 노아의 방주 같은 게 있다면 전 선발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 5번째는 네, 유전공학의 길인데요. 예. 염색체 말단에 있는 DNA 부위를 조작해서 노화와 죽음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예. 뭐 텔로미어라는 그러니까 이 DNA 부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조작하게 되면 인간이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노화를 좀 더디게 아주 더디게 한 2배 더디게 훨씬 더디게 평균 연령 한 200살 되는 거를 그렇죠. 목표로 하던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특권을 가진 늙은이들의 천국이 된다. 그렇죠. 네. 너 몇 살인데 나한테 까불어? 이랬는데 162살. 내가 지금 200살을 살았는데 막 이러면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네.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랄까요? 그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또 표시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다 늙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걸 실현하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아무튼. 네. 그다음 6번째는요? 6번째는 여성화의 길입니다. 예. 오늘날의 인간 사회가 여성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터키에 있는 아마존의 후예들, 그 후예를 자처하는 부족이 있대요. 예. 이 소설 안에 등장을 하죠. 그들이 방사능에 대한 저항력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설에 주인공격 인물이 2명이 있는데요. 그 한 명이 이제 다비드 웰즈라면 또 다른 인물이 오로르 카메러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주장하는 그 진화의 길이 바로 이 여성화의 길입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소형화의 길. 예. 작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피그미들이 대다수 바이러스와 세균에 면역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키를 작게 만드는 유전자가 질병에 대한 이례적인 저항력을 준다는 가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다비드 웰즈가 주장하는 길입니다. 예. 자, 그럼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네. 이 중에서 뭐 할래? 네.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대통령이 뭐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프랑스 대통령도 되게 한심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처한 문제만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고 네. 또 뭐 여자를 좋아합니다. 네. 예, 예. 마약하고요. 예, 뭐 그런 장면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령이 설득하는 방식은 너 그냥 이렇게 임기 동안에만 유명한 대통령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명예욕을 막 자극해요. 아하. 그래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을 설득하게 만들죠. 이렇게 7가지의 진화의 길을 보여주고 나서 내 생각에는 6번이나 7번이야. 라고 이제 오비츠 대령이 추천을 은근슬쩍 합니다. 근데 6번, 7번이 지금 여성화 소형화거든요. 네. 근데 키가 작은 여성이에요. 오비츠 대령이죠. 네. 그래서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진화의 길은 6번과 7번. 그러니까 오로르와 다비드의 협력 프로젝트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이 오비츠 대령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지구가 다 듣고 있어요. 네, 지구 모면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지구가 들었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정작 중요한 진화의 길이 빠져 있다. 인류가 나와 화해하는 길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화해를 해야 되는데. 지구와 화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녹색당의 강령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른바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것. 네네. 그러니까 전 굉장히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만 네. 이 녹색당의 대두를 내심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당원인 건 아니고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한석이라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선진국들은 다 있죠. 녹색당들이. 자, 다비드 웰즈와 오로르 카메로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는데 사실 이 오비츠 대령의 계획이 뭐 인류 진화의 길이다. 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세속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적들의 벙커에 침투해서 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작은 첩보원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 예, 이게 바로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필요한 어떤 새로운 인류가 지금 그 욕심 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를 무기화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좀 목적 자체가 불순하죠.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그냥 좀 더 작아지지. 이건 지금도 작은데. 예. 네, 이 나탈리아 우비츠의 어떤 글쎄요, 이 계획이 저는 이게 이제 과학 소설이니까 네, 이런 영화 떠올리게 돼요. 앤트맨. 네, 앤트맨. 네. 아까도 얘기 잠깐 했었죠. 네. 앤트맨을 보면 앤트맨이 이제 축소가 가능하잖아요. 아주 작아져서 침투해서 이제 예, 임무를 실행하는데 근데 글쎄. 이런 것이 과연 정당한가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인간의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죠. 그래서 이걸 문제 제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세계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생명윤리를 따지면서 찜찜해야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예.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 가지고도 그때 복제 화두가 대두했을 때 한창 윤리 문제가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인간의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거듭거듭 논의가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한마디로요. 굉장히 된다. 폭력적으로 정의가 되죠.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러게요. 이 소설 안에서. 근데 물론 이거에 뭐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소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인류를 탄생시켜야 하고 이런 극단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 전개를 시켜나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과학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첨단 과학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결국 제3인류를 탄생시키는 방안은 되게 샤머니즘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뭐 복제양 돌리 얘기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있는 얘기고 뭐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고 이미 현실 세계에서 있었던 걸 가지고 근거 있게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샤먼이라는 캐릭터도 나오더만요. 진짜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다비드가 계속 이제 실험이 실패를 하니까 그럼 우리 한번 다른 방법을 써보자. 네네. 그래서 자기 이제 파트너와 함께 전생 체험에 돌입하는. 그러니까요. 예. 흥미롭습니다. 예. 요건 약간 개미 쪽이야. 아, 재밌으셨죠? 예, 요게 재밌었어요. 예. 전생 체험. 이 전생 체험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가 전생에도 과학자였다. 그리고 인류의 소형화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네. 그때는 17m였다, 내가. 그리고 아틀란티스에 살았다. 그렇습니다. 주소지는 아틀란티스. 이름도 다비드가 아니라 그때는 뭐 다른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막 그 파트너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는데 계속 알아보라고 최면에 걸린 것처럼 대화하면서 지금 그 꿈속을 계속해서 막 휘젓고 다니고 있는 거죠. 어떤 문을 열면 한 5번 전생. 어떤 문을 열면 한 1000년 전생.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기원에 해당하는 그 문을 열어 젖힌 거죠. 네. 그래서 발견하게 된 게 유전학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전학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난생. 그러니까 난생이라는 건 알에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박혁거세.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네. 그러니까 포유류로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알에서 태어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장 기술까지 결합시켜서 그래야만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그 전생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힌트를 얻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도전합니다. 네. 성공하게 되죠. 성공했습니다. 신인류가 태어났어요. 에마슈라는 신인류가 태어났네요. 예. 알막에 점점 더 강력한 압력이 가해진다. 이윽고 알막이 터지고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오더니 작은 손 하나가 나타난다. 연구자들은 홀린 듯이 그 장면을 지켜본다. 손은 인형의 손처럼 아주 작지만 분명 사람의 손이다. 손가락이 5개이고 손마디와 손톱이 있다. 손가락들이 꼬물꼬물 움직인다. 자니코 중이는 오싹 전율을 느낀다. 그 작은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자기가 거대하다는 사실이 새삼 거북스럽다. 그 아기에 비하면 자기는 공룡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알껍데기는 계속 갈라진다. 아기는 때로 손가락들을 오므려 주먹을 쥐고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알껍데기 조각들을 망치로 때리듯 톡톡 친다. 손에 이어서 팔 하나가 나온다. 팔은 더 강한 힘으로 알껍데기를 부순다.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가 쑥 나온다.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투명한 점액에 젖은 긴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한 팔이 마저 나온다. 곧이어 양수가 알껍데기 가장자리로 흘러넘치는 가운데 얼굴이 가려진 작은 실루엣이 앞으로 조금 기울어진다. 조심해! 아기가 떨어지겠어! 펜테실레이아가 소리치자 자니코 중이가 얼른 손을 내밀어 떨어지려는 아기를 잡아준다. 그의 손안에 놓여 있으니 아기가 훨씬 작아 보인다. 그들은 점액으로 덮인 그 어린 생명을 앞에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머뭇거린다. 이윽고 다비드가 반사적으로 아기의 2발을 잡고 거꾸로 둔다. 양수가 콧구멍에서 계속 흘러내린다. 다비드는 아기의 엉덩이를 찰싹 때린다. 아기는 허파꽈리를 펴고 숨을 크게 내쉬면서 첫 울음소리를 낸다. 다비드는 갓난 아기를 옆으로 편안하게 누인다. 그래야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고 아직 기관지를 막고 있는 양수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아기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한 손가락으로 조심조심 쓸어 올린다. 마침내 작고 예쁜 얼굴이 드러난다. 입술은 도톰하고 코는 조금 들려있고 눈빛은 네이비 블루다. 네, 알에서 아주 작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이 아이는 키가 지금 7.5cm예요. 네, 태어났는데 7.5cm입니다. 예. 이만한 거네요. 지금 요만해. 엉덩이를 찰싹 때릴 수가 있나요? 그러게. 위험한데요? 허리 나가겠는데. 빌리 엔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팅커벨 정도인데. 네. 7.5 빌리 엔젤.
강도 조절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거꾸로 들기도 무섭고요. 예. 네. 드디어 이제 이 인류가 탄생하면서 이제 이름을 짓기 위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왈가왈부를 합니다.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네네. 예. 뭐 처음에는 그냥 숫자를 막 이름을 붙이자고 마이크로 휴먼 121호 그래서 MH121이라고 부릅시다. 이런 주장부터 뭐 호모 뭐라고 부릅시다. 뭐 이런 네네. 예, 다 학명을 붙이려고 난립니다. 드래곤볼에도 무슨 18호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예쁜 여자로 나오는데. 그렇죠. 거기서 뭐 크리닝이랑 결혼하고 그랬던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합니다. 갑자기 드래곤볼을 과학 소설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부터는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제3 인류와 제2 인류 그리고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제1 인류까지 뭔가 이제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글쎄 이제 이건부터는 아직 저희가 읽어보지 않은 상태라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뭐 아마 계속 따라 읽으신 분들은 이제 6권까지 이미 완결이 됐으니까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글쎄요. 뭐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네. 니넨 이렇게 읽었구나. 근데 너희가 모르는 게 있단다. 뭐 이러면서 맞아요. 뭐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베스트셀러니까요. 이미 뭐 6권까지 다 읽으신 분들 많이 있겠죠.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고요. 뭐 스포일러 강력한 스포일러를 뭐 하셔도 그러게요. 네, 저는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 6권까지 다 집에 구비를 해놨거든요. 이제 읽으려고. 예. 어떻게 될지 제가 나중에 말씀. 괜찮으시겠어요? 다음 방송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읽겠다는 건 못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경원 씨는 뭐 제3인류 우선 1권만 보시기에 뭐 전체적으로는 또 어떠셨나요? 그냥 간단하게는 개미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꼬마 팬으로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좀 변했다. 어떤 점에서 변했나요? 지금 우리 방송하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오로르라는 캐릭터 있죠? 예. 스트립 쇼를 해요. 예, 하죠. 예. 근데 이게 소설 전반에서 필요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요. 여기저기 많은 장면들이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화를 꿈꾸고 있나? 영화 시나리오로 팔려 나가기를. 그래서 자극적인. 네, 좀 자극적인 거를 괜시리 집어넣는 느낌. 그래서 이 작가가 제가 예전에 마주했던 작가와는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 변했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었고요. 일단 재미면에서 워낙에 재밌게 이제 개미를 읽었던 기억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3인류를 읽으면서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그냥 뚝뚝 끊겨서 마침 뭐 6권까지 있긴 하지만 아직 못 봐서 1권에서는 이제 해소가 안 된 채로 끝나버렸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예. 저는 제3인류를 읽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과학소설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아틀란티스는 그냥 아틀란티스가 있는 거겠지. 뭐 그건 시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인류의 어떤 진화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엮어내고 있는 그런 스토리 같은 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몇 가지 지점에서, 무릎을 치면서, 오, 이거 대단한데? 기발한데? 네, 되게, 이렇게, 훅훅 페이지를 넘겨가며 읽었습니다. 사소한 불만이라면, 뭐, 경환 씨가 그 이야기하신, 약간은 사족 같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만약 그게 복선이라면. 있다. 예. 그러니까 만약 그게 암시거나 혹은, 오로르가 그 스트립 댄서로 일한 것이 나중에 어떤 뭔가의 의미가 있다. 뭔가를 이렇게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면 어쩌지? 이러면서 뭐 우선 1권만 읽은 상태로는 제가 거기까지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베르나르의 책에 대해서 진짜 과학 소설 마니아들의 경우에는 이거
뭐 베르나르가 하는 거 별로 기발하지 않다. 이미 과학 소설에 훨씬 더 창의적이고 독특한 그런 작품들이 많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예, 계시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말하자면 과학 소설 초심자에게는 사실 이 베르나르의 이것조차 사실은 이른바 순문학, 네, 이른바 순문학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예, 다른 자극을 저에게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3인류를 아주 흥미롭게 읽은 사람이고요. 네네. 다만 그 서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했던 이제 이 오비치 대령의 어떤 행동들, 예. 그리고 말하자면 맹목적으로 달려온 이들의 제3인류의 탄생이 좀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도 모르겠다. 네. 네. 그러니까 그 파국을 이제 베르나르가 과연 뒤에서 어떻게 쓰고 있을까?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네네. 궁금해지긴 하지만 이권을 펼치게 될지는 약간 미지수인. 그러니까 네, 경화 씨는 아마 안 펼치실 거고요. 네네. 저는 펼칠 겁니다. 전 6권까지 볼 생각을 이미 굳게 먹었고요. 저한테 600자 내로 좀 요약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 600자요? 궁금하긴 하니까. 아니 근데 그게 한 권당 100자. 그걸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네네. 이미 6권까지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서 하시면 줄거리가 다 나옵니다. 나오겠군요.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근데 전 일부러 안 봤어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긴 소설이 저에게는 또 흥미롭고. 휴가 가면서 읽으실 예정이라고요? 예, 뭐 휴가라기보단 좀 어디 가는데요. 거기를 가면서 읽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 제3인류 여러분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네. 경환 씨의 말과 저의 말 중에서 네. 뭐 1장 1단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낭만서점 54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 제3인류 그 중에서도 1권을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